제가 만든 두 생물이 있습니다. 검은색은 피식자고요. 흰색은 포식자예요. 피식자는 포식자에게 잡아먹히기 전에 새끼를 낳아야 됩니다. 포식자는 굶어 죽기 전에 빨리 피식자를 잡아먹어야 합니다. 이들이 낳은 새끼는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죠. 그런데 왜 이 생물들은 이렇게 기괴한 모양으로 진화했을까요?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먼저 진화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킴디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틴더를 몇 번 써봤거든요. 정확하게 132번 스와이프 했는데 한 번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보니까 답장을 안 하더라고요. 짜증나가지고 앱을 지웠거든요. 뭐야 안 되잖아 이거. 안 깔아야겠다. 근데 제가 어제 일 끝나고 누워있는데 좀 심심한 거야.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틴더를 깔아가지고 좀 가지고 놀면 좀 재밌겠다. 그래서 저는 정신 차리고 보니 틴더를 깔고 열심히 스와이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알거든요. 틴더의 경우, 남성의 경우 평균 매치율은 한 번 스와이프 할 때마다 0.5%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틴더를 깐 걸까? 왜냐하면 저는 틴더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아니면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생각해보니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틴더 프로필을 보고 스와이프를 하는 재미 때문에 깐 거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왜 나는 더 나아가서 인간은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틴더 프로필 혹은 인스타그램 프로필 혹은 연예인들의 사진, 영상 등등을 보고 싶은 욕구를 느낄까? 왜냐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심겨져 있는 성적 본능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성적 본능은 바로 진화의 결과입니다. 저는 진화가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것도 진화 심리학 관련이었죠. 아무튼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성욕이 강한 사람이 있고 성욕이 약한 사람이 있을 때 성욕이 강한 사람들이 성욕이 약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후손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백만 년 동안 성욕이 강한 사람들의 유전자가 그들의 유전자가 자연 선택을 받아서 우리에게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조금 더 옛날 얘기를 하자면요. 성이 탄생한 것은 20억 년 전입니다. 20억 년 전에 유성생식이 진화의 결과로 최초로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생물인 해조류, 곤충, 식물, 그리고 심지어 균류들까지도 유성생식을 하죠. 재밌는 것은 본격적인 성관계가 탄생을 한 거는요. 유성생식이 탄생을 하고 나서 15억 년 뒤입니다. 20억 년 전에 유성생식이 탄생을 했고 그 뒤로부터 15억 년 이후면은 지금으로부터 5억 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5억 년 전에 최초로 수컷의 생체기관이 암컷의 생체기관을 찌르는 즉 성관계가 진화의 결과로 탄생을 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저는 질문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5억 년 전에 동물들이 성관계를 할 때는 성욕을 느꼈을까요? 성관계를 통해서 어떤 쾌락을 느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씻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상생활의 일부였을까요? 5억 년 전 동물들의 성욕에 대해서 증거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선사시대 때 28,000년 전 호모사피엔스는 성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성욕은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입니다. 진화는 적어도 수백만 년의 타임스케일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길고 연속적인 과정이죠.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어떡할까요? 하루아침, 즉 24시간이 아니라 1시간 아니 10분 안에도 진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진화는 정말 빠른 시간 안에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컴퓨터 속으로 일단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컴퓨터 세상 안에서 정글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존나 쩌는 너드니까요. 여기 보면 풀떼기들도 있고 조그만한 강도 있고 빌딩 같은 것도 있네요. 사실 돈 주고 샀어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제가 창조한 이 세상에서 진화를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글 안에서 이 아름다운 유기체들이 보이시죠? 검은 애들이 피식자고요. 하얀 애들이 포식자입니다. 여기 보이는 피식자들은요. 포식자를 터치를 하는 순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없어져요. 여기 보이는 노란색 사각형들은 자원이에요. 피식자는요. 자원 3개를 먹으면 자식 1개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낳아진 새끼 피식자는 자기를 낳은 부모 피식자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네, 뭐라고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요? 네, 유전자가 있죠.
피식자들의 유전자들은 피식자의 가로 크기, 세로 크기, 속력 그리고 운동 방향을 얼마나 자주 바꾸는지, 즉 활동성을 결정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 그냥 얘네들을 마음대로 놀게 내버려 둘 겁니다. 그러면 피식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이 시간이 갈수록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경에서 최적화된 유전자가 탄생하게 되죠. 이때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바로 유전 알고리즘입니다. 자, 유전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 알고리즘이란 무엇이냐? 바로 생명체의 진화의 메커니즘을 모방한 알고리즘이거든요. 자, 여러분 잠깐 뒤로 가기는 눌러주지 말아주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재밌는 거 나오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유전 알고리즘은 무엇으로 먼저 시작을 하느냐? 첫 번째, 랜덤한 유전자를 가진 개체를 많이 만드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스텝으로 가죠. 랜덤한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걔네들이 뭘 해야겠죠? 바로 경쟁을 해야겠죠. 주어진 퍼포먼스를 실행하면서 그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평가가 좋은 유전자, 즉 살아남은 유전자, 즉 이긴 유전자들은 바로 세 번째 스텝에서 자연 선택을 받게 되죠. 자연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 이긴 유전자들을 통해서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개체를 만들죠. 다시 말해서 다음 세대로 들어가는 개체들은 바로 이전 세대의 이긴 개체들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런 루프가 반복이 되면 될수록 유전자들의 퍼포먼스가 좋아지거든요. 퍼포먼스 요 정도면 됐다 싶으면은 바로 네 번째 스텝, 시뮬레이션을 끝내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끝내고 바로 그 적절한 퍼포먼스를 가진 유전자를 추출하게 되면 되는 거죠. 방금 빔 프로젝트로 설명할 때 와 진짜 눈뽕 장난 아니던데요. 첫 번째 세대에서는 크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자원이 너무 많아서 일단 피식자들의 숫자가 2배가 되었고요. 40개의 피식자가 있네요. 여기서 제가 눈치챈 것은 피식자들의 사이즈가 점점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포식자가 사이즈가 큰 피식자들을 먹기 쉬우니까 최대한 안 먹히려면 피식자들의 사이즈가 작아져야겠네요. 피식자들은 점점 빨라져서 자원을 최대한 많이 먹고 포식자들에게 안 먹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20배 빨리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피식자들의 평균 속력과 활동성이 거의 10배가 되었네요. 그런데 피식자들의 인구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확실히 피식자들이 속력과 활동성을 늘리면서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있네요. 43번째 세대에서는 모양이 급격한 변화가 있었어요. 최대한 많은 자원을 잡아먹기 위해서 가로 길이가 길어지고 포식자들에게 안 잡히려고 세로 길이가 줄어들어서 마치 젓가락처럼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 번 더 가속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피식자 한 마리가 순식간에 수십 개의 자원을 먹고 엄청나게 번식하고 있네요. 이 정도 되면 진짜 피식자들은 끓는 물에서 날뛰는 메뚜기 같아 보입니다. 진짜 벌레 같네요. 이때 정말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안 남은 몇몇 피식자들이 이 환경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대부분의 자원을 가로챌 만큼 빨라서 조금이라도 느린 열등한 유전자들을 완전히 굶겨 죽이고 있죠. 전체 피식자라는 종으로 보면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왜냐하면 개체 수가 적으니까 이 조그마한 개체가 잡아먹히기라도 하면은 전체 종이 멸종하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다 죽었네요. 어떻게 하면 진화에 성공해서 계속 피식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3마리의 포식자 말고 2마리의 포식자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2마리 포식자로 시작했어도 3마리 포식자일 때랑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진행 양상은 거의 똑같았고요. 첫 번째, 피식자가 점점 작아지면서 빨라지기 시작했고요. 그러고 나서 역시나 피식자들이 젓가락 모양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젓가락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간 마지막에 점 모양으로 바뀌었네요. 자, 지금은요 너무 작고 빨라져서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의 보이지가 않는데 자원이 없어지는 것을 통해서 피식자가 지나갔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네요. 피식자의 독점하는 유전자가 자원을 다 먹어서 개체 수는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8마리 정도밖에 없네요.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 극도로 우성인 피식자가 나머지 피식자들을 다 굶겨 죽인 다음 몇 개 안 남은 우성 유전자를 가진 피식자가 결국 포식자에게 먹히면서 끝나버렸네요. 자, 지금까지 진화를 정리하자면 유전적 다양성의 부족으로 멸종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게 생태계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예전에 같은 이유로 태즈메니안 타이거가 멸종했었죠. 이번에는 자원의 생산 속도를 2배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원래는 1초에 5개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1초에 10개가 나오도록 수정을 했고요. 예측한 대로 첫 세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개체수가 증가하네요. 역시 이때부터 자연 선택이 시작되게 됩니다. 13번째 세대가 되니까 역시나 젓가락 모양의 피식자들이 원래 있었던 정사각형 모양의 피식자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젓가락 모양의 피식자들이 이 생태계를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했네요. 그러면서도 점점 빨라지고 작아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징그럽네요. 자, 빨리 감기 해보겠습니다. 피식자들의 평균 사이즈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왔습니다. 평균 속도는 초속 20m까지 늘어났죠. 처음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거의 40배입니다. 여기서 무한히 더 늘어나지 않는 경우는 너무 빨리 갈수록 오히려 포식자에게 더 빨리 잡아먹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피식자들의 유전자가 어떤 평형점을 중심으로 진동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피식자들의 유전자가 안정점에 도달했네요. 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상 멸종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만약에 포식자까지 진화를 하게 된다면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번 세팅에서는 포식자들이 일정 시간 동안 피식자들을 먹지 못하면 죽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식자들이 피식자를 10개 먹으면 번식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유전자 구성은 포식자, 피식자 모두 똑같습니다. 똑같이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속력 그리고 활동성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그죠? 진화하기 딱 좋은 날이네요. 근데 진짜 무슨 충격파 퍼지듯이 퍼지네요. 속도가 빠르고 큰 젓가락들이 오히려 더 빨리 포식자에게 충돌하면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팅에서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피식자와 포식자의 개체수가 서로 엇갈리게 진동한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포식자가 이 환경을 지배하게 되면 포식자의 개체수도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식자는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고, 그럼 다시 포식자도 먹을 게 없어지니까 포식자의 개체수도 줄게 되겠죠. 그럼 또다시 포식자가 많이 없어지니까 피식자가 활개를 치겠죠. 이러한 현상들이 무한히 많이 반복됩니다. 실제 연구자들이 기생충과 벌레의 개체수를 예측할 때 쓰는 모델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은 분명히 우연은 아닐 겁니다. 자, 여기서 왼쪽 위를 보면은 순식간에 피식자들이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포식자들한테 다 먹히고 개체수가 급감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생명체의 진화는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보셨죠 여러분? 진화라는 것은 수백만 년의 시간뿐만 아니라 정말 몇 분, 몇 초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요? 정말로 그럴까요? 당연히 아니죠. 사실 제가 방금 보여줬던 것들은 제가 컴퓨터에서 돌린 시뮬레이션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저는 유니티라는 프로그램에서 페로미터 세팅을 하고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뿐이에요. 유전 알고리즘은 생명체의 진화의 메커니즘을 모방해서 만든 컴퓨터 알고리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한 컴퓨터 알고리즘의 하나일 뿐이잖아요. 제가 컴퓨터를 끄면 어차피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유전 알고리즘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생명체의 진화에 빗대어서 시뮬레이션을 설명했던 것이죠. 그래요? 정말로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우주도 사실은 누군가의 시뮬레이션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 태양, 지구, 달,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사실은 누군가의 시뮬레이션이라면 어떨까요? 철학자 닉 보스트롬이 2003년에 쓴 논문 우리는 시뮬레이션에 살고 있는가에 따르면 적어도 다음 3가지 명제 중 하나는 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은 인간 이후의 문명이 도달하기 전에 멸종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인간 이후의 문명 시대의 인간은 우리 인간의 진화의 역사를 시뮬레이션 돌릴 가능성이 낮다. 세 번째, 우리 인간은 거의 확실하게 시뮬레이션에 살고 있다. 자,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간이 먼 미래 시대까지 멸종하지 않고 쭉 살아남는다면은, 그렇다면 미래의 인간들은 우리 인류 진화의 역사를 시뮬레이션 돌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사실은 그들이 돌리고 있는 시뮬레이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이 우주 안에서
이 태양계 안에서, 이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가 돌리는 시뮬레이션의 일부라면은, 생명체의 진화의 역사조차 시뮬레이션의 일부라고 한다면은, 실제로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계산 결과라고 한다면요,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유전 알고리즘 혹은 유전 알고리즘과 비슷한 다른 알고리즘의 시뮬레이션 결과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아까 보여줬던 그 시뮬레이션, 제가 만들었던 유전 알고리즘의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이미 있는 이 시뮬레이션 안에서 또 다른 시뮬레이션을 제가 만든 거가 되겠죠. 물론 제가 만든 유전 알고리즘의 시뮬레이션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뮬레이션보다 훨씬 더 간단하죠. 예를 들면 저는 신진대사 고려하지 않았죠. 종족 번식, 그리고 종의 다양성, 지구로 날아오는 운석 같은 것들은 제가 고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만든 시뮬레이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뮬레이션을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뮬레이션이 제가 만든 시뮬레이션보다 더 객관적으로 진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찌됐건 결국에는 두 시뮬레이션 모두 누군가가 만든 컴퓨터 속 안의 계산이잖아요.